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요.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했으니까요. 식후경이 아니라 바로 물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뜰 건데요. 이건 지금 한치 물회예요. 사실 뱅어, 도 뭐 이런 다른 종류의 물회도 있는데요. 저는 제 입맛에는 저는 한치가 더 맞아요. 다르게 이게 가시가 있는 걸 먹었더니 저는 좀 약간 좀 안 맞아서 자, 싱싱한 거 보이시죠? 자, 침이 넘어가시죠?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스에 된장이 약간 들어갔나봐요. 근데 이거 다 냉동이 아니고 화로인가 봐요. 금방 가죠. 금방 배에서 기가 맞춰가지고.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금방 가죠. 제주도에 사시면은 물에 자주 드세요? 그럼. 자주 드세요? 네, 어제도 드시는구나, 물에. 이 옥돔도 여기 거죠? 그럼. 근데 옥돔이 약간 고기 맛이 나요. 우리가 서울에서 먹는 옥돔 맛이 아닌데요? 그래요? 말 좀 하고 드세요. 말 좀 하세요. 오늘 맛있어요. 좀. 물회가 10,000원이네요, 1인분에. 청개 덮밥 12,000원, 청개 칼국수 8,000원. 이게 제일 비싸네요. 옥돔구이 15,000원.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고사리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주 한라산 쪽에 있는 고사리 같아요. 이 물의 차이 모르셨어요? 된장하고 고추장의 차이. 뭐예요? 그러니까 된장으로 하면요 맛이 약간 깊은 맛이 나요. 고추장 물에는 그냥 약간 달짝지근하고 맵고 그 맛인데요. 이 아이는 성게 비빔밥, 이 아이는 성게 칼국수예요. 네, 제가 욕심껏 2개 다 시켰는데요. 밥과 상추만으로 이 맛을 낼 수 있다니. 근데 여기에요, 아까 저기 뭐 비벼라고 고소함이 지금 엄청나요. 코끝에. 빨리 좀 비비세요. 제가 손이 왜 갑자기 느려지죠? 이곳 강정 성게가 네. 저 성산포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맛있네요. 제가 원래 성게를 좋아하는데요. 전 성게가 좋은 성게가 다 일본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일본 줄 것도 없대요. 성게가요. 숟가락까지 훑어먹는다 진짜. 여기 안에도 성게가 엄청나요. 이것도 나눠 먹어야 될까요? 얹혀 드세요. 얹혀다 드세요. 아주 특이하죠? 성게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새거 같다고 한개를 조금 더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네. 여기 오시면은 저 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많이 넣어주실 거예요. 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배에 힘을 주고 있느라고, 지금 배에 힘주고 팔이려고 있느라고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배에 힘들죠? 제가 지난번 냉면집에서는 4.3을 드렸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점 만점에 4.8 드리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저도 4.8 정도예요. 부족한 게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꽉 채워서 드리면은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보기엔 양이 부족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2018년 6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에요, 밑에 날짜를 좀 새겨달라. 그리고 정말로 치맥 파티 어디서 하느냐, 치맥 파티 하는 장소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치맥 파티 정말 하느냐, 그런 댓글도 있었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왔었습니다. 네, 지금 치맥 파티는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저녁 7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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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PD님이 지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손가락 가르치는 대로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제가 이렇게 손하는 대로 우리 PD님이 지금 앞에서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 하는 대로 분명히 이렇게 그림을 넣어주실 거거든요. 네, 장난기가 발동했고요. 7월 15일 날 치맥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말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데요.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독 꾹 누르기가 있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고래가 춤추듯이 신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 5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 꾹. 근데 손가락 2번 누르면요. 구독 눌렀다가 다시 해제되거든요. 꾹 한번. 옆에도 소개 많이 해주십시오. 적반하장 열심히 정말 준비하고 있고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적반하장은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진들은 정말 적반하장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초대해유에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이세요. 1990년대 당시에는 이렇게 TV계 왕자였다고도 하고요.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로서 정말 대활약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은 소송 중에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영웅, 한쪽에서는 또라이. 네,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래도 조담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지만원 박사님, 네, 지만원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박사님 한쪽에서 또라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유 잘 알죠. 정말로. 제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뭐 또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정말 박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의견을 일단은 빼고요. 왜 저 사람이 정말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의견을 제가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네. 왜냐면 항상 우리가 우리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냉정함을 잃고 어떻게 보면은 잘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댓글과 친해요. 네, 제가 댓글과 친해요. 왜냐면 댓글을 많이 읽고 댓글을 듣다 보면 의견 수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욕도 있는데 가끔은 합리적인 질문도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박사님 관련 무슨 자료에 있는 합리적인 질문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네. 그 질문을 드릴 거니까 혹시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하시더라도 냉정하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18이 북한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광수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최종까지 나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563명. 56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얼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 지금 다 앉아 있잖아요. 잘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진을 찍어보면은 둥글둥글하고 넓적하고 눈은 조그맣고 약간 찢어지고 입술 있고 코 있고 잘 비교해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교된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닮았는데 에이?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이게 이 옛날에는 5.18이 그러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5.18은 폭동이었어요.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폭동이었었어요. 아, 그 전까지 역사는? 그 대법원 판결이 1981년 4월 1일 날 대법원 판결이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놔두고
이건 뭉갠 게 아니야. 네. 이거는 이것대로 존재하는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또 판결을 했어. 지금 얘기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네. 20분 안에 담아야 되는데 얘기가 너무 이게 넓어져서 20분이에요? 예, 제가 다시 잠깐만요. 다시 좀 질문을 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걸 하십니까? 왜 이걸 하니? 그러니까 짧게. 그 옛날에는 이 간첩들이 이 간첩들이 이렇게 사람을 포섭할 때에 네. 지하에서 했어요. 네. 선생님 민주화 하셔야죠. 네. 그게 이제 간첩 포섭하는 거예요. 5.18이 민주화로 되고부터는 이제 드러내놓고 뭐든지 하면은 뭐 민족 통일 무슨 민주 뭐 하면은 다 통해. 카바가 다 통해. 간첩 행위를 한 것이 그걸로 다 카바가 된다 이거야. 야 이거 5.18을 죽여야 이게 되겠다. 지금 뭐 우리 박사님, 지만원 박사님 하면은 광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광수가 56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광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얼굴 인식 기술이지 않습니까? 맨 먼저 광수 1, 2, 3이 맨 처음에 이야기가 돼서 이제 광수 논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광수 1, 2, 3을 맨 처음 발견하게 된 좀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에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 5.18에 대한 그 상당한 오해를 네. 시청자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 네. 하는 것까지 네.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질렀다 하는 것까지는 문헌으로 했어요. 문헌으로 검찰 기록, 수사 기록, 그다음에 재판 기록 뭐 이런 거 가지고 문헌 가지고 했어요. 통일부 자료 이런 거 가지고. 600이라는 숫자가 문헌이나 자료에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문헌에 나와요. 문헌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책이 5.18 분석 최종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2014년 10월 달에 이걸 냈어요. 그 5.18은 북한 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 피어리어도. 근데 이제 저기 뭐 그러니까 중간에 가만 잠깐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이 지금 그 5.18과 관계돼서 북한군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일요 서울 이 방송에서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몇 가지 팩트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속에서 정확하게 광수 얘기를 부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면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600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아니 얘기를.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600명이 왔다고 하는 것까지는 문헌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여기에다 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시요. 그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것이 역사적 고정이 아니라 아니 일단 아까 잠깐만 박사님이 예. 아까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듯이 좀 편하게 했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지금 아까처럼 왜냐면은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그래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들을 우리가 수가 쭉 없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 그럼 얘기를 못하지. 국민이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내 오해를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박사님 방송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처음이자. 하여간 길게 안 해요. 600명이 와서 저질렀다고 하는 거는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그 증명된 내용이 이 안에 있다. 요것이 하나야. 네. 그 다음에 광수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 북한 그러니까 특수군 600명이 저희는 가만히 광수- 있으라 가만히. 저희는 광수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광수 얘기하잖아요. 광수부터 하면은 광수 가지고 저 사람 얼굴 분석해 가지고 600명 왔대. 북한군 왔대. 이렇게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5.18 분석 최종 보고서는 여러 가지 5.18과 문헌. 관계된 문헌이나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 지 박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한 600명이 북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보고서였고 그래서 일을 이제 다 하셨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우연하게 이 사진을 보고 그렇죠. 이 사진이 광주 당시 우리가 민주화운동 당시에 찍은 그 트럭에 있는 3명의 그 사람들과 북에서 찍은 사람들이 얼굴이 같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같은 분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노스타담요. 예, 그분한테 이제 맡겨서 그러니까 맡긴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얼굴 분석 기술을 갖고 해본 결과 그 지금 북한에서 찍은 그 3명과 그다음에 그 트럭에서 찍은 사진의 이름이 세 사람이 같은 얼굴이 사람이었고 같다. 그 중에서 지금 1호로 지목된 사람이 김창식이 농업장관 한 사람 김창식이. 근데 뭐 광수도 있고 윤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왜 이게 광수가 1호부터 563호까지 되게 됐나요? 2008년도에 네.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가 심지어는 자기 내연남이 이제 5.18 공화국 영웅인데 5.18에 와서 공을 세운 공화국 영웅인데 파워가 엄청 세대요. 네. 그 내연녀인데 그 내연녀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북한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들은 5.18 그거를 1인당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막 썼어요. 네. 수기를. 근데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600페이지를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래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이 낸 그러니까 거예요. 왜 윤수도 아니고 준수도 그러니까 아니고 광수가 됐나?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뭐가 네. 있느냐 하면은 예. 내부만에서도 이 5.18 때 북한에서는 모든 방송 끄고 그냥 그걸로 실시간 방송을 했대 5.18을 네.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내부만에서도 이제 군대 내부만에서도 보는데 야야야 저는 막 광수야 광수. 그래서 이제 광수가 이제 그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북자들한테 증언을 들어서 광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광수가 나왔을 때 사실 쇼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수의 출현은 무엇을 뜻했냐면 정말 북한군이 개입한 거야? 북한들이 왔었어라는 사람들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거 뭐야? 혹시 5.18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술렁술렁 그러기 시작했는데 광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광수 1, 광수 2, 광수 3.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많다.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라고 했는데 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분 정성산 감독님 이분도 광수입니까? 광수예요. 그리고 박상학 이분도 광수입니까? 광수예요. 그리고 탈북자 중에 50명이 60명이 광수. 강명도 그분도 강명도. 광수고요. 제가 아는 탈북자들도 지금 광수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성산 감독님을 저희가 엊그제 만났습니다. 본인은 광수가 절대 아니라고 하시고 본인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북한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절대 이런 데 데리고 오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이 사진에 네. 여기 이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광주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들을 우리가 못 보던 사진들을 그 노숙자 남녀가 엄청 끄집어냈어요. 네. 그러면 이 사진들에서 두 가지가 생산이 돼. 두 가지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특히 여기 이제 보면은 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수류탄 수류탄 창고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조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광주 시위는 전부 10대, 20대 무슨 뭐 껌파리, 구두닦기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저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광수냐?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양아치 계급이냐? 또 여기 이제 보면은 노리새 한 사람은 노리새 검사를 약실 검사를 해. 이게 총의 기능이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방아쇠를 당겨. 이게 총기 검사의 1단계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릴레이로 서가지고 차량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예, 군병들한테 이제 주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광주 사람들이냐?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 광수가 일본 광수부터 지금 563번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서서히 한 명씩 증가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뭐 한 200명, 300명에서 1부터 상광수 있던 게 갑자기 한 뭐 250명까지 있고 그다음 한 400명 있고 563명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막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네요. 예, 그다음에 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늘어난 숫자가 그렇죠. 3년 동안에 하나씩 이제 이거를 한 사람 발견하는데 그 시력을 엄청 감퇴해가지고 시간이 땡 하고 뭐 타임 시계를 눌러놓고 그러면은 무조건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 보니까는 중간에 한꺼번에 이제 광수에서 이렇게 책자나 자료를 한번 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인가 16년도. 그 종합해서 이제 냈죠. 종합해서 갑자기 그것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니까 한꺼번에 뭐 나오죠. 없었던 그렇죠. 광수가 갑자기 수백 명이 생긴 그러니까 거로 처음에는 광수 한 명일 때까지는 다들 그런 거 같다라고 하다가 한 5, 600명 광수가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그렇죠. 얼굴도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보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걸 이제 그 클로즈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광주 현장에서 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찍고 한 사람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찍은 거예요. 그게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얼굴이 이제 요 얼굴인데 이 사람은 몇 번 광수입니까? 요 사람이 몇 번 광수냐? 여기 있네요. 490. 498 광수. 네. 네. 이게 그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야. 네. 아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혓바닥을 내밀고 찍어 있던 그 교련복 요거. 입은 사람이 네. 지금 현재 498번 광수라고 하는데 네.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 총영사라고 지금 지목을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노숙자 담요가 뭘 받느냐 하면은 이 홍콩 총영사가 그 홍콩의 봉황 TV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제 다 본 거예요. 28분 동안에 하는데 혓바닥을 32번을 내밀었는데 그 32개를 다 캡처해서 여기다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광주의 얼굴이고 요 사람이 이제 큰 얼굴인데 그러면 이 전부 여기 혓바닥 내민 상태야 이게. 요거 광주에서 찍힌 것도 혓바닥을 내민 상태에서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게 여기 뺨에 아주 흉이 이거만한 흉이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경으로 보면 아주 예. 근데 사실 지 박사님이 이렇게 분석한 얼굴 인식 기술에 기반한 광수와 관련해서 좀 나름대로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뭐 좀 좌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한 두 가지는 꼭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뭐 예를 들자면 DNA나 지문 같은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적어도 그 수준 못지않은 정도의 정확성이 있으면 그러면은 뭐 믿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정확도나 이런 게 떨어진다면 좀 추측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요새 그 가끔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영상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같아요. 네. 그 보도를 읽은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거 보도조차 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해석하고 하는 거는 천지차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네? 아마 예. 그런 거를 안 보셨을 테니까 지금 종합청사에 설명을 종합청사에도요. 예. 이걸로 안 가요. 이걸로 안 오고 얼굴 가지고 해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요. ATM에서 이 비밀번호 안 찍어요. 네. 얼굴로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엊그저께 얼마 안 됐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네는 중국에서부터 완면 인식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13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의 범인을 찾아내는데 3초밖에 안 걸린다.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냐면 5만 명이 들어가는 콘서트장인데 다들 이제 들어갔는데 CCTV가 딱 보더니 5만 명 중에서 당신 경제 사범이지 딱 체포를 한 거예요. 아, 예, 예. 그 신문에 난 거예요. 그다음에 한 5개월 전쯤 됐는데 KBS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미국 경우야. 미국에 탈옥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25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 네. 남의 면허증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25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DMV 차량청에 가서 운전면허증 이제 만들려고 이제 가서 사진을 딱 찍히는 순간에 딱 절미 잡혔어요. 네. 25년 그 이전의 사진하고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쪽 컴퓨터에는 거기에서 DMV에서 이제 사진이 찍히면 그 사진이 범인 리스트, 얼굴 리스트가 딱 있을 거 아니야. 뭐 몇십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딱 대조해서 네가 범인이라고 딱 잡혔어.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드신 거를 보면 얼굴 인식 기술의 어떤 그 수준이라는 거는
뭐 지문이나 DNA 분석 못지않게 상당히 정확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면 얼굴 인식에 대해서 근거율은 95에서 96.5%까지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DNA는 99.9%다라고 하는데 또 한간에는 99.99%까지라고 보고 있고 그보다 더한 것은 지문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10억 만 분의 1이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문이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이 DNA고 그 다음이 얼굴이라고 보통은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차 범위가 있긴 있는데 방금 박사님 말씀처럼 오차 범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차 범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고 그걸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고 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광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박사님은 맨날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상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저도 좀 이렇게 눈이 예리하다고 하는데 비슷한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얼굴은 전 제일 이상한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이 얼굴을 제일 닮았다고. 그렇습니까? 이 얼굴을 제일 닮았다 그래요? 저는 아줌마하고 아저씨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로 이거는 아줌마 저 여복을 하고 왔어요. 여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복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아줌마로. 그럼 이 사람이 유명한 북한의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안 닮았다고 했고요. 아까 그냥 얼핏 보면서. 근데 저는 보면서 제일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었어요. 김창식. 저 이건 똑같은 사진 같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요. 아저씨예요. 60대신데 딸기 아저씨인데 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꼭 제 아빠 같아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저한테 김혜숙인가요? 그분하고 제가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물을 보면 안 닮았다고 하는데 사진 보면 닮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박사님은 서운하시겠지만 자꾸 의심을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예.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1번 광수예요. 1번 광수. 1번 광수. 야, 여기 왼쪽 사람이 광주 얼굴이에요. 네. 오른쪽 사람이 30년 후에 평양 30주년 기념 그 행사장에 얼굴이 제일 앉아있는 닮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딱 봤을 때 안 닮았어요? 지칭하셔야 노숙자 됩니다. 담요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분은 한 번도 공개된 적도 없고 또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은 들었지만 확인된 바도 없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사진을 비교하면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서 과정들이 이렇게 공개되거나 오픈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광수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올 때 오히려 이 노숙자 담요라고 말하는 바로 이분께서 공개적으로 좋겠어요. 네. 나와서 본인을 설명을 하고 좀 더 과학적인 이 분석의 과정, 이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수와 관계된 이 논쟁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많은 국민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중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미시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미시아에서 이 영상 분석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시키고 그래서 이런 핸드폰에 앱으로 깔 수 있는데 앱으로 못 깔게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네네. 그런데 중국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중국은 막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써 아니 있느냐 하면은 박사님 그러지 말고 아니. 그분 연락 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연락이 되시면 그러니까 전화 아니 또는 여기 출연해달라고. 예 오히려 출연도 좋고 당신께서 그분한테 한번 나와달라 그렇게 할 수 설명해달라. 있으면 벌써 했죠.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신분이 노출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할 것 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만원 박사님은요. 일단 5.18 왜곡으로 6번째 재판을 받는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신 분인데요. 사실은 허위 사실로 피소를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연세가 많으시죠.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76세.
이신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6번째 재판을 받는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아들 등이 이분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왔는지 그들이 누군지 정말 박사님은 긴 세월 동안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여쭤봤습니다. 왜 이걸 하십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사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허허 웃으시면서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본인은 왜 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 잠시 머리에 총을 맞아서요. 그 총 맞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작업을 분명히 끝내실 때는 600명의 군사가 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작업에서는 광수가 500명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노숙자 담요라는 분이 도와줬다고 했고 이 정밀한 작업은 저도 나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얼굴 분석은 그냥 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 얼굴 분석을 누가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그 노숙자 담요가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증언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우린 좀 더 많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연로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제 질문에 너무 답답하셔서 사실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제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소개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박사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의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풀린 것이 아니라 더 궁금하시죠? 저희는 그래서 오늘 보도를 한 겁니다. 박사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보면서요. 과연 이 과정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상에도 많이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많은 광수들 중에서 일본 광수는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1번은 진짜 닮았어요. 근데 나머지 중에서는 저는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요. 가끔 중간중간에 닮았다고 생각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리고 박사님이 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더 하고 싶은 말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지만 혹시라도 더 나가면 재판에 혹시 불리해질까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박사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이고 답답하신 그 마음이 다 여기 전달은 안 돼요. 재판 받지만 내가 다 이겨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열어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건 네버엔딩 스토리니까요. 박사님 마음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니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이겨요. 이기고 다시 이 자리에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좌익들이 많은데 박정희 이상의 쿠데타를 이상 가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좌익들을 전부 소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소탕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 저 뿌리가 5.18 민주화 운동인데 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와가지고 북한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일으킨 국가 전복 폭동이었다. 게릴라 폭동이었다. 이거를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알면은 그때는 빨갱이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만담 시간인데요.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 준비해달라고 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변호사님 저번에 박종진 앵커보다 잘생겼다고 하니까 기분 되게 좋으셨죠? 예, 근데 방금 시작하기 전에 유치호가 저한테 잘생겼다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엊그제 팩도 한번 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더구만요. 저 팩해요 이러고요. 아, 이거 저 참. 방송해요. 저 팩해요. 우리 네. PD가 저보다 잘생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요. 이재명과 김부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연애 이야기도 잘 아세요? 뭐 사실 이거는 연애 이야기인데 또 법적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제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분의 사랑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 보죠? 네, 사랑 이야기였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연애까지 좀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 전 그런 얘기 해주는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요, 김부선 씨를, 이거 연애 얘기 아니네요. 그러니까 연애 얘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네. 혼인빙자 가늠죄가 없어졌죠. 예, 뭐 위헌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과 김부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로맨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아니 근데 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에요? 도지사 측 이 사건은 국가적 법익,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고소는 없습니다. 자, 예.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체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고소가 아니고요 고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들 보니까 고소로 돼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도 또 뭐 그런 제가 보니까 아까 그걸 분석해봤더니 네네. 고소로 나온 기사가 많았습니다. 여기 제목도 김부선 스캔들 의혹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네요. 틀린 거네요. 예, 잘못된 거죠. 예, 우리 오 기자님은 정확하게 쓰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재명 도지사께서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을 하면 사실은 과거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진위 논쟁으로 빠지면서 조금 추해졌죠. 그래서 뭐 서로가 쌍방에서 이것을 문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도지사 측이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랑 미래당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씨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 씨에게 본인의 집인 옥수동 집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날 그 시기에 옥수동에 간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본인이 그 시기에 옥수동에 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본인이 경기지사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렵고요. 네. 가짜 총각은 누굽니까? 그 가짜 총각은 이제 김부선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죠. 그거군요. 저는 요즘요. 아까도 무슨 담요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 가짜 총각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인이 이재명 선대위 가짜 뉴스 대책단. 네. 가짜 뉴스라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가짜 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진위 논쟁이 붙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가라는 진위 논쟁이 붙었는데 뭐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 측의 얘기가 진실이라면 김부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김부선 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러면은 고발인은 무고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허위 사실을 고발했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을 고발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아닌 선대위 가짜뉴스 대책단이 무고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에서는 이런 대책단이나 이런 게 고발인이 될 수 없으니까 아마 이재명 선대위 가짜뉴스 대책단의 단장 또는 소속 단원인 뭐 A, B, C 이런 사람이 아마 고발인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가짜로 그러니까 무고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은 빠져나가고 그렇죠. 다른 이재명 사람들이 시장은 이거 뭐 내가 꼭 고발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쟤네들이 또 그렇죠. 나서서 그렇게 과잉 충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난 참으려고 막았는데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주변 사람한테는. 나는 뭐 당선도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데 차제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 문제 삼아야 된다 하면서 좀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터졌는데도 그래도 당선됐네. 뭐 선거 결과는. 결과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저 요즘 겁나서. 근데 이거 뭔지 아시죠? 오히려 네. 이거 다운표 하고요. 네. 다운표 하고 다운표 해놓고 네. 야 이래도 선거 당선됐네라고 하는데요. 네. 쟁점을 한 번만 좀 짚어봅시다. 네. 코코. 그래서 일단 쟁점을 찍어드리기 전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냐면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이 되면 과연 이재명 도지사께서 끝까지 과연 도지사를 할 수 있을지가 퀘스천이에요. 이게 무고는 안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거든요. 형사적으로.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왜 이재명 시장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기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 언론을 상대로 또는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이 지금 김부선 씨가 속칭 말하는 로맨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부선 씨는 가짜 총각과 로맨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나요? 로맨스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재명 얘기하는 시장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전혀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딱 부딪힌 게 뭐냐면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옥수동에 이제 김부선 씨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 씨한테 당시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갔는지 이제 여부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럼 5월 22일에서 24일 날 옥수동의 집에 김부선 씨한테 가 있으라고 말하고 그날 가지 않았으면 그럼 김부선 씨가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건가요? 다른 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꼭 그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날짜 문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뭐 뇌물죄의 예를 들면은요. 자, 뇌물 공여자가 있어요. 뇌물 수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자, 1,000만 원을 주고 받은 사실을 둘 다 인정을 했어. 근데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뇌물 소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월 22일 날 저는 그때 제주도 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여자는 난 5월 22일 날 줬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쟁점이 뭐가 됩니까? 5월 22일 날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맞는가? 이게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조사해봤더니 진짜 이 사람이 5월 22일 날 제주도에 가 있었던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5월 22일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이 틀렸지만 그러면 그것이 5월 23일일 수도 있고 24일일 수도 있잖아요. 검사가 쏘은 거예요. 조사를 하는데 날짜라는 것은 하루 이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기억의 달고 틀릴 수도 한계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5월 중순, 5월 말 또는 뭐 5월경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주변 상황들을 찬찬히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모순점이 발견 안 됐을 텐데 아마 이 뇌물 공여자가 머리를 쓴 거죠. 본인은 5월 22일 날 간 걸 기억을 해요. 제주도를. 그런데 5월 달은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공여자가 간 날을 기억 못하면 22일 날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저 안 줬는데 저 허위 진술했어요. 검사님이 강요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했어요. 저는 그날 제주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무죄 받겠죠. 그죠? 야, 그러면 돈을 다른 날짜에 주고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의 특정한 날짜를 지정함으로써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렇죠. 야, 근데 이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유채고랑 관계된 것인데 옛날에 MBN의 모 기자가 수석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홍 대표의 그 성희롱 시기를 왜 또 그런 얘기를 또 꺼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수년간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네. 수년간이라는 얘기를 써서 그걸 고쳤는데 그건 제가 연락을 해서 고친 그렇죠. 거죠. 근데 그 홍 대표는 뭐냐면 수년간이 들어간 그 기사가 허위 기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년간이 허위 기사인데 그렇죠. 수년간을 빼고 나머지 건 진실인데 그렇죠. 홍 대표는 전체가 허위 기사라고 했죠. 야, 이거 그렇죠. 법조인들이 있어 나쁜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이재명 측의 고발장을 보면 아주 교묘해요. 뭐냐면 이분도 자, 법조인이죠? 그렇죠.
부적절한 역시 배운 관계가 사람들이 더 나빠.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을 이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로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5월 22일이나 24일은 아니다. 그날은 주장한 것처럼 비도 많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과거에 말씀하신 총각 얘기 운운한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거기에 5월 22일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근데 그날 본인이 22일 날 다음 날 23일 날 24일 날 제주도에 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은 비도 오지 않았다 등등 이런 걸 내세워서 바로 22일 24일 옥수동에 간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김부선 씨의 말은 허위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논리가.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똑같네요. 허위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근데 이거 이재명 시장 측에서 그러니까 어쨌건 대책단에서 고발장을 쓴 건 네. 바보 같은 거네요. 아니죠. 근데 이게 아니죠. 단장님도 다 아시는데. 근데 보니까 김부선 씨가 똑똑하더라고요. 쓴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날짜가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 얘기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그 5월 22일, 23일, 24일이 아니고 7월 9일이었다. 그리고 7월 9일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49제 전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온 건 맞고 그리고 5월 달에 봉화마을에 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영결식 전날인 5월 28일 날 주진우 기자와 함께 MBC 봉고 차량을 타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숙소를 못 잡아서 차 안에서 1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뭐냐면 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쟁점을 이재명 측은 끊임없이 이 5월 22일과 24일 날 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김부선 씨가 처음 적었던 날짜가 5월 22일이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틀렸기 때문에 그 날짜가 난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도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요거 말고 또 다른 데서도 22일, 24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또 김영환 당시에 미래당 후보도 그 기자회견에 하면서 또 22일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날짜 특정을 잘못해가지고 김부선 씨나 김영환 전 의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거고 이 사건의 진실은 뭐 김부선 씨의 사실 말이 저는 맞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문제를 바로 제일 약점이죠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요 옥수동 집에 가라고 한 날짜에 대한 잘못된 진술.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사귄 기간 얘기예요. 사귄 네. 기간. 그러니까 그 교제 기간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일관되고 있는데 뭐 9개월 사귀다 헤어졌다, 1년, 뭐 15개월, 17개월에서 기간에 또 이런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 김부선 씨 말을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막 쓴 글들을 보면 뭐 본인이 당시에 봤다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때는 방송이 아직 나오지도 않을 때인 방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김부선 씨가 말한 여러 가지 부분에는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네, 왜 그럴까요? 사귄 기간을 특정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언제? 손을 잡은 날부터 시작할 네. 것인지 아니면 만나서 밥을 먹은 날부터 할 것인지 네. 그게 약간의 애매모호해요. 오 기자님 그렇지 않아요? 사귄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결혼하자고 한 날부터인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탄력성은 조금 있다. 법률가는 이제 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귐이라 함은 사귐이 뭐야? 사귐이라 함은 뭐 상호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시점 것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법률가들이 매력이 없어요. 그럼 자 서약서에 쓰는 거 자 오늘부터 사귐이에요. 자 오늘부터 손을 잡아도 되고요. 물어보지 않고 손을 잡아도 되고 이거 써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김부선 씨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이고 또 영화인이고 하니까 뭔가 보면서 본인이 가슴으로 느꼈던 상대방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뭐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총각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월 22일 날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래서 5월 22일이 특정됐군요. 네, 또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뭔가 전화를 해서 5월 22일 날 전화를 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난 것 같은 게 해석은 되어지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잘라서 읽어보면 뭐 꼭 이것이 같은 날 있었던 일들을 다 적은 것인지는 또 나중에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재명 씨 측 주장은 지금 어떻게 나? 이재명 도지사 측 주장은 지금 그래서 허위다. 그거는 이제 저기 앞으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아니, 얘기를 주장. 그 측 주장. 그 측의 주장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부선 씨는 우리가 서로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어떤 관계였다. 그런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하고 헤어졌다라는 것이 주장의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 측은 사건과 관계돼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 관련해서 그 관리비 내고 하는 관련된 네네.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로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특별한 의미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형수와도 또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김땡땡 씨와도 어떤 사건이 있고 네. 뿐만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제가 뭐 또 사실은 뭐 이재명 시장의 형수와 그 형 사건의 또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였었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비슷해요, 이 사건과.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실체적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시장한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에이, 그 상대방이 말씀하기 조심해야죠. 예, 상대방이 좀 실수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되거나 또는 그쪽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거기 이제 다 전부 다 묻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뭐 형이나 형수 측에서는 법률가가 아니고 또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못 받으니까 이쪽에서도 그 이상으로 제대로 뭔가 주장하고 공격할 만한 어떤 법적 내용들이 있는데도 이제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어떡하냐면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뭐 민사재판에서도 이기고 형사고소한 것도 유죄를 받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은 없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이재명 시장 측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씨와 관계된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본질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는가가 본질인 문제인데 좀 묘하게 그게 5월 22일에서 24일로 제가 좁힌 거죠. 그래서 표현을 빌자면 복싱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인파이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좁혀서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내가 옥수동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걸 밝히는 걸로 뭔가 이 위기상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부선 씨는 아웃복싱을 하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 그 사진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날 계산을 이재명 시장이 카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했던 카드의 카드 내역에 인천 지금 그 해당하는 부분에 그 저기 사용 내역이 나오면 그 이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문득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재명 도지사와 김부선 씨가 좋아했든 가짜 총각이든 사실 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 저 아니죠.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네. 두 사람이 뭐 유부남이든 뭐 사랑을 했든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선거전이 되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을 쓰고 또 그것이 아니다. 사랑을 했던 시간이 30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못할 텐데 갑자기 그냥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 좀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원래 과거에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게 언급이 계속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그 지사 선거 과정에서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워낙 선거판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또 시장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흠집을 잡으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선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뭐 경기지사 선거는 좀 호탕해진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했었던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사랑했었다면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보듬어주고 가는 것이 그래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랑했던 시간이 있다면 서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보니까요. 아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근무 변호사한테 한번 뒤통수를 맞아봐서 아는데 그때 뭐 긍정지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는 사랑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엔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실이. 되게 위험한 얘기야. 만약에 진실이. 그러니까 만약에 꼭 붙이세요. 만약에 네. 꼭 붙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얘기는 제가 상상하는 제가 만약에 픽션을 쓴다면 제일 아름다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내가 과거에 그 시절에 정말 우연찮게 김부선 씨를 만나서 한때 사랑했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현재 돌아왔다. 그리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다. 그 다음에 김부선 씨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이분이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꿈깨. 아휴, 아직도 나이 50이 넘어서 저렇게 꿈을 꾸고 계시니까 예.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아 소요? 예. 소는... 자, 여러분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변호사님한테 숙제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변호사님 지금 대한변협신문에요 변호사 비밀 유지권 조속히 입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질문 드릴 테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전 국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과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 숙제로 제가 내드릴 알겠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가 생각보다 커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라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끝까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는 것이 맞는데 선거판이든 뭐든 이 모습을 보니까요. 허위사실 공표죄든 아니든 관심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이재명 시장께서 만약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그것은 바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도지사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거짓말하는 도지사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하신다면 바른 말을 하시고 본인이 정말 당당하시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꿈깨요. 그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도요 무슨 아까 뭐 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하고 빨리 그래서 갑시다. 그걸 픽션을 쓴다면 이렇게 빨리 말씀드렸지 갑시다. 않습니까? 비와요.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훑어보자면요. 펜션의 간이 풀장에서 유아가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은 펜션 주인에게 30%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약간 헷갈리실 텐데요. 펜션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 7시에 마감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와 달리 주인이 펜션 수영장 출입문을 잠가두지 않았는데 꼬마아이가 들어가서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사실은 여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근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를 잃은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통제를 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어디서든지요. 이렇게 위험, 주의 계속 표지를 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영장 문을 잠그는 것은 그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배달비는 2,000원 기본이라고 합니다. 공짜 배달 시대 끝났는데요.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라면서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것이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할 때 2,000원씩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치킨이 18,000원에 배달비 2,000원, 2만 원이 되어야지만 치킨을 시켜 먹는다. 생각보다
두 사람이서 치킨 한 마리 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로 배달비가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기자님, 예. 우리 사회부 팀장님이시면서 우리 여기 톡톡에 정말 귀염둥이신데요. 아들만 둘이시죠? 예.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먹진 않죠? 지금 한창 많이 먹고 있습니다. 벌써요? 그럼 아직 꼬마 아이던데 그래도 많이 먹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거의 특히 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들 2명이 하나씩 한 그릇씩. 하나를 시켜서 지금 나눠 먹는데 지금은 이제 곧 한 그릇씩. 조만간 기세가에 1인 1그릇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킨을 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가족 4명이서 한 마리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다행히 지금은 엄마가 조절을 하고 있어서 4명이서 한 마리 먹고 있습니다. 그건 엄마의 희생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조금 있으면 네. 2마리도 모자랄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1인 1닭 시대가 올 거라고 1인 봅니다. 1닭. 그래서 정말로 1인 1닭 시대가 된다면 1인당 2만 원.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거는요, 아마 좀 우리 오 기자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기자님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죠? 5살, 3살입니다. 5살, 3살. 목욕탕 어디 데려가세요?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요? 예, 예. 아직 여탕을 가지는 않나요? 예. 근데 혹시 어릴 때 여탕 가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씻은 세대다. 어릴 때도요? 예. 목욕탕 한 번도 안 갔어요? 전 부모님하고 대중목욕탕 어렸을 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꼬마 아이들이 여탕에 남아들이 많이 따라와요. 예. 근데 사실은 8살짜리 아이가 목욕탕에 따라가기는 좀 많이 커요. 그렇죠. 8살이면 초등학생인데. 예, 근데 엄마들이 얘가 유치원생이라고 하고 데려올 때가 있어요. 아, 아이는 자기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줘. 네.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애 씻기기가 마땅치 않고 본인은 목욕탕 오고 싶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오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요, 요즘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 여기 사건을 보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남자아이 8살짜리 아이가 앞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요. 24살 여자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이때 엄마는 아이가 엄마로 착각한 것 같은데 왜 신경질을 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커졌어요. 정말 집안 싸움, 동행한 가족까지 합쳐서 여성 4명이 머리를 뜯고 싸우는 난투극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자, 꼬마 아이들이요, 치마를 들추면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한 건데 그게 뭐 어떠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꼬마 아이들이, 여자들이 스타킹을 신고 지나간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자님은 남자분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뭘 킥보드를 타러 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외출을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만지는 경우, 아니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닿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남자인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많이 신경을 쓰이거든요. 꼬마 아이라도 와서 부딪히면 사실 처음에 놀래요. 그렇죠.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네다섯 명이 들어가면 다들 밀착 붙기 때문에 하다못해 엉덩이에 닿을 수도 있고 진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런 경우에는 정말 불쾌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스스로 아이를 제지하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원치 않게 아이들이 진짜 엉덩이에 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이나 팔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당연히 사과 말씀드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저희 설명을 하고 있죠. 되게 교육을 잘하고 계신데, 이건 제 친구 경험인데요. 제 친구가 아들이 6살이에요. 근데 제 친구 남자가 자기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이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대요. 근데 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제 친구를 딱 쳐다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가 아니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빠가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아빠가 했어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사례 중에 하나는 깐난아이도 좀 큰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 옆에 서 있는 아주머니 가슴을 만진 경우도 있었어요. 꼬마애가. 근데 그것도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되게 나쁘고 잘못된 행동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애가 그랬는데 왜 네. 그러세요? 뭐 애가 그냥 한 번 만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남탕에 여자아이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도 남자 목욕탕에 6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나이로는 들어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남자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건들려서 여아 성추행이 될까봐요. 그렇죠. 다 당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렇죠. 우습게 같이 들리지만 우습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옷을 입힐 때 속에 속옷을 입히거든요. 러닝 셔츠 같은 그렇죠. 거. 꼬마 아이지만 네, 꼭. 왜냐면 소아성애자나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어린이집에 가거나 외출을 시킬 때 사실 여름에 덥고 그러면 러닝이나 이런 게 입지 않잖아요. 근데 3살 아이가 런닝 입은 거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죠? 3살도 실제로 귀엽긴 합니다 보면은. 아니 제가 봤어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되게 아, 예. 똑같이 아빠 붕어 그다음에 아빠 붕어 이렇게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런닝을 입고 이 날씨에도 그렇죠. 다 챙겨서.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이제 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단순히 그냥 스치거나 뭐 고의가 아니어서 만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꼬마 아이라고 해서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아니면은 괜찮아. 너는 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교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라고 물을 때가 성교육의 적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기는 있고요. 어떻게 생겨요? 네. 네, 그렇죠. 한참 저희 아이가 슬슬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질문을 진짜 하는군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고 아빠 남자랑 여자는 뭐예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군요. 예, 그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빠처럼 생기면 남자, 엄마처럼 생기면 여자. 이렇게 생기면 일단 아니, 지금은 그렇게 넘기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얘기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교육법이 뭐가 있냐면 성교육 도서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대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예. 저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네. 집은 그래서 성교육 도서를 사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놨는데 문제는 저희가 미리 한번 봤어요.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어릴 때부터 시켜야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성교육 도서도 있고 국내에서 만든 성교육 도서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림이나 집에 이런 있는 도서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거. 제가 나중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바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세대만 해도 성교육이 좀 허술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진짜로 이렇게 난자가 가고 있어요, 정자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배웠거든요. 저희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비슷하게 배웠군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 부모가 번갈아 가며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정말로 질문에 답을 해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넌 몰라도 돼. 예. 뭐 그런 걸 묻고 있어 조그만 게. 아니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이 근데 있죠. 보통은 이걸 묻죠. 조그만 게 콱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손 잡기조차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터치에 대해서 예. 정말로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를 가르쳐라는 거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사실 또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이렇게 대답하죠. 몰라 아빠 그렇죠. 나는 모르겠어.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예. 답을 하죠. 뭐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꾸준히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해줘야 반복 학습이군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아이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접촉이 불편하면 명확히 싫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도 예, 싫어요. 저는 그렇죠. 만지지 마세요,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이런 거죠. 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만지거나 속옷을 보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 싫다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 교육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아이가 만졌는데 뭐 어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에티켓 같습니다. 자, 오 기자님. 혹시 사진 봤어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반려견하고 이렇게 되게 귀엽게 사진을 했는데 정말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닮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부도 닮는 거 아세요? 예, 예. 우리도 아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과 정치인 와이프, 그러니까 부부가 닮은 사람 이렇게 추려서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 기자님도 사모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하고 똑같은 그 사진들 네. 우리 정말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MC 사진도 있는 걸로. 제 보는데요. 사진도 하나 지금 보이세요? 닮았나요? 근데 저는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포비도 저랑 닮았대요. 그리고 나나도 저랑 닮았대요. 사람들이 나나가 이렇게 하고 네, 있으면 어떤지 알것 같아요. 닮았대요. 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저하고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 라이언하고도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양배추 인형하고도 닮았다고 하고 전 특색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몇 가지 사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좀 유명한 정치인들이 네.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죠.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사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곰을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귀엽게 해놨다. 요즘 뭐 요런 사진이 대세죠. 언론사에서. 예. 예. 그리고 트럼프는 매랑 닮았다고 하죠. 안 닮았어요. 또요. 두 명을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번엔 핫한 여자입니다. 네. 우리 김여정. 야, 정말 세상 바뀌었군요. 이분들이 이렇게 풍자까지 하면서 나올 네. 정도로. 김여정은 여우를 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방카죠. 네. 이방카는 꽁을 닮았다고 합니다. 화려함이 닮았다고 하는가 네. 봅니다. 자, 이제 오 기자님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지만 건강 수명이 5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하루 10분 하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숙제 좀 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떤 숙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체 운동하는 동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오 기자님을 모시고 들판에다가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동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자세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되죠. 복근 운동 열심히 하셨나?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딱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는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 아. 10분을 해야 다리가 건강해져요. 하루 10분씩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일단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오 기자님과 함께 따라하는 동작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맞아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다리가 튼튼해야지만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다리가 휘청거려서,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어서 다쳐서 고관절 이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것 말고요, 정말로 이렇게 딱 잡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운동하는 거. 정말 나 잘하지. 네. 네, 다리 하체 운동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오 기자님 정말 이렇게 뉴스 짚어볼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네, 그리고 재밌는 뉴스 좀 더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은 더 재밌는 뉴스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은 꼭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광수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정말로 허구일까요? 왜 지만은 박사님은 저렇게 저 편히 쉬시지도 않고 광수를 찾아서 일생을 보내고 계실까요? 어떤 신념일까요? 저는 정말로 뚫어져라 광수의 얼굴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끝나지 않은, 그리고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 광수 얼굴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치안 43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경찰들이 지금 수사권을 달라, 이걸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치안 43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이 경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안 43이. 밤에요, 저희 동네에 여성 지킴이라고 해서 여성 두 분이 이렇게 다니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불안해요. 저분들이 더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표시된 데 아세요? 저는 그걸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서 있으면 뭐가 안전하죠? CCTV가 있어서? CCTV가 있어도 그 앞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좀 다니기 안전한, 그리고 살기 편한,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